사랑의 완성을 위해 비극으로 지은 궁전. 인도 아그라 남쪽에는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 왕비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여 건축한 타지마할이 있답니다. 타지마할은 마할의 왕관이라는 뜻으로 기능공 2만 명을 동원하여 22년에 걸쳐 지었다고 하지요. 진주빛 대리석에 정교한 벽면의 부조, 건물 입구의 수로와 정원의 완벽한 조화,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궁전 내부 등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꼽힐 만하지요. 샤자한에게는 3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타지마할의 주인 뭄타즈 마할은 그중 2번째 왕비였답니다. 그녀가 다른 왕비들에 비해 특별히 미모가 뛰어나거나 특출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작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볼품없는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샤자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샤자한이 국정에 대한 근심과 피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지요. 시원한 물 한 잔만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반쯤 일으켰을 때 누군가 황금 물잔을 그의 입 가까이에 대주었어요. 바로 뭄타즈 왕비였답니다. 내가 목마른 것을 어찌 알았을까? 샤자한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뭄타즈는 한시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지. 언제나 내 생각 안에 있고 말고. 샤자한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왕비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왕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었어요. 그 마음을 알고 있기에 뭄타즈 마할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맑은 목소리와 넘치는 애교로 다가갔어요. 꾸밈없는 밝은 성격으로 궁궐의 모든 사람들을 대했고 왕비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사치스럽거나 건방지게 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왕은 물론이고 궁궐의 모든 사람들도 그녀를 좋아하였어요. 샤자한은 뭄타즈 마할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이 있거나 언제나 그녀를 동반하였지요. 심지어 전쟁터에 나갈 때도 뭄타즈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두말 없이 따라 나섰답니다. 어느 해 임신한 뭄타즈가 몸져 눕게 되었어요. 발그레했던 뺨은 생기를 잃었고 맑고 낭랑했던 목소리는 메말랐고 몸은 야위어 갔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을 했던 것일까. 샤자한은 뭄타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내 사랑, 그대의 소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리다. 나를 위해 아름다운 무덤 하나 만들어주세요. 나는 죽어서 거기 깃들어 당신을 지켜드리겠어요. 샤자한은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였고 뭄타즈는 그렇게 남편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타지마할을 완성한 샤자한은 그 맞은편에 검은 대리석으로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그 사이를 구름다리로 연결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샤자한의 동화 같은 계획은 셋째 아들의 쿠데타로 물거품이 되었지요. 최고의 대리석, 섬세한 세공, 어마어마한 양의 보석, 최고의 장인들이 동원된 이 건축물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심각하게 흔들렸고 이때를 틈타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었지요.
아들에게 쫓겨나 탑에 갇힌 샤자한은 탑에서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냈답니다. 샤자한은 죽어서 뭄타즈 왕비 곁에 함께 묻힘으로써 사랑을 완성하였어요. 그런데 샤자한은 타지마할을 지었던 최고의 장인들이 두 번 다시 같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한답니다. 황제가 꿈꾸던 사랑의 완성을 위해 무고한 장인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타지마할에는 그래서 아름다운 전설 아래 슬픈 한숨의 전설 또한 숨겨져 있답니다. 현풍 곽효자. 옛날 조선조 영조 때 암행어사로 이름을 떨친 박문수가 어사가 되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현풍에 사는 곽씨들이 효자가 많다고 해서 현풍에 들렀지요. 그때가 마침 저녁 때라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있었는데 오두막집이 하나 있어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더벅머리 총각이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나무를 부려놓더니 지게를 갖다 두고 마루에 턱 걸터 앉은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로 보이는 안노인이 글쎄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닦아주고 신발과 버선을 벗기더니 물을 떠다가 발도 씻겨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총각은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늙은 어머니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였지요.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박어사는 허허, 저런 불효자식이 어디에 있을꼬? 현풍은 효자가 많다고 이름이 나고 효자 열녀의 정문도 많은 곳인데 어찌 저런 불효자식이 있단 말인가? 라고 중얼거리면서 그 총각을 불렀지요. 다 큰 녀석이 늙은 어머니가 땀을 닦아주고 발을 씻겨주어도 너는 어찌 손 하나 까딱 않고 어머니한테만 시키니 이런 불효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 총각이 하는 말이 예, 손님한테는 제가 하는 것이 대단히 불효하는 것 같이 보이실 테지요. 그러나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 하나를 바라고 사시는데 저한테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다 해주시는 것을 낙으로 알고 사시니 어찌 어머니가 낙으로 삼으시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하시는 대로 그저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박어사는 듣고 보니 그렇구먼. 내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네. 라고 사과를 하면서 그래 그렇지. 부모의 낙을 막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말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방 아들의 죄를 밝힌 훈장 딸. 옛날에 서울 양반이 가난해서 호남 어느 고을에 내려가 훈장 노릇을 했답니다. 몇 해 후 늙은 훈장은 아내와 관연한 딸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마침 인근 양반이 그 딸이 현숙하고 예쁜 것을 알고 며느리를 삼겠다고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훈장한테 글을 배우던 아이 중 그 고을 통인으로 있는 이방의 아들놈이 있었는데 글쎄 이놈이 훈장 집에 찾아와 여종을 보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의 아가씨는 오래전부터 나와 상관했는데 어찌 다른 곳에 혼담이 있단 말이냐? 여종이 안주인 마님께 고하니 마님은 딸을 불러 다그쳤어요. 네가 어찌했기에 이런 말이 나왔느냐? 그러나 딸은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이는 그놈이 우리가 외롭고 힘이 없음을 얕잡아보고 저를 취하려는 흉계이오니
제가 직접 관에 나가 밝히겠어요. 그리고는 가마를 타고 관가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사또가 통인을 불러 물었답니다. 네가 저 처녀와 여러 번 상통했다면 얼굴이나 몸의 특징을 잘 알 터이니 상세히 고하라. 그런데 이놈이 미리 정탐해둔 바가 있으니 거의 틀림이 없을 수밖에요. 사또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처녀가 사또에게 은밀히 말씀드릴 게 있다며 주위를 물리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지요. 소녀의 왼쪽 가슴 아래에는 밤톨만한 검은 사마귀가 있고 그 위에 10여 개의 털이 있사오니 저놈이 상통했다면 알고 있을 터이니 물어보십시오. 사또가 곧 통인을 불러 네가 처녀와 상통했다면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 무슨 특별한 게 있나 고하거라 하니 글쎄 처녀의 왼쪽 가슴 밑에 검은 사마귀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 되고 보니 사또 역시 통인의 말을 믿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처녀가 얼굴을 붉히며 위쪽 오리를 들추더니 왼쪽 유방 밑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사또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백옥같이 흰 살결에 티 하나 없이 깨끗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처녀가 말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소녀의 가슴에는 검은 사마귀가 없사온즉 있다고 한 것은 저 간사한 놈이 반드시 사람을 시켜 몰래 엿듣게 하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그리 거짓을 고했사오니 용서하십시오. 사또는 처녀의 기지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처녀의 올가미에 걸린 통이는 옴싹달싹 못하고 매를 맞아 죽었고 사또는 그 처녀를 자기 둘째 아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았답니다. 천자문만 읽었더니 옛날에 어느 부자가 외아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좋은 선생이 있나 하고 사방으로 수소문했어요. 그래서 이름난 훈장을 찾아내었지요. 그는 매우 엄하고 까다로웠어요. 이 아이가 글 공부를 마칠 때까지 집에 오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또한 부모가 아들을 만나러 이곳에 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 훈장은 이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귀한 아들을 오래 못 보게 되는 것이 마땅찮았지만 부자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지요. 아들을 훌륭하게 기를 욕심 때문이었어요. 부자는 아들이 떠나고 나서 반년을 가까스로 참았어요. 그러나 더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얼굴도 보고 싶고 또 글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알고 싶구나. 그래서 부자는 훈장 몰래 아들의 모습이나마 보자고 작정을 하고 집을 떠났답니다. 글방이 가까워지니 글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기울여 보니 그건 분명 그리운 아들의 목소리였지요. 부자는 반가워 당장 글방으로 뛰어들고 싶었지만 꾹 참았답니다. 훈장과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공리 끝에 글방의 봉창에 침을 바른 손가락으로 구멍을 내었어요. 그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들은 훈장 앞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천자문 읽는 소리였지요. 아니? 부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 달 남짓하면 뗄 수 있는 천자문을 반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다니 내 아들이 그리도 머리가 둔하단 말인가? 부자는 못내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럭저럭 또 반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그동안 얼마나 배웠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또 찾아갔지요. 역시 봉창에 구멍을 뚫고 글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여전히 천자문을 공부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내 외아들이 바보로구나. 부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부자는 또 반년 만에 길을 나섰답니다. 아니, 정말로 이게 어쩐 일인가? 그때까지도 아들과 훈장은 천자문을 읽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글을 가르치는 건가 마는 건가? 부자는 그만 훈장한테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자기 아들의 머리가 나빠도 1년 반 동안에 천자문 하나 떼어주지 못하다니 하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아들을 당장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곧 마음을 돌렸답니다. 유명하다고 소문난 훈장인데.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돌아섰지요. 또 반년이 지나 부자는 글방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들과 훈장 사이에는 천자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부자는 더는 참지 못하고 글방으로 뛰어들었지요. 훈장에게 그동안 쌓인 분풀이를 하고 아들을 끌어냈답니다. 훈장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부자는 천자문을 펼치고 읽어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아들은 눈을 딱 감고는 숨도 안 쉬고 외워버렸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왜 천자문만? 부자는 동몽선습을 폈답니다. 아들은 막히는 데 하나 없이 줄줄이 읽어내려갔어요. 이번에는 논어를 펼쳐놓았지요. 아들은 그것도 술술 읽었어요. 부자는 그만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지요. 더 어려운 책을 내놓았지만 아들은 쉽게 읽었답니다. 옳거니. 그제서야 부자는 무릎을 쳤어요. 그 훈장이 정말 기막힌 선생인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부자는 쌀 수십 섬을 달구지에 싣고 아들을 앞세워 훈장을 찾아갔답니다. 훈장 앞에 큰 절로 잘못을 빌며 아들을 다시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훈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 한마디를 했답니다. 저 아이의 학문이 더 뛰어날 수 있었으나 당신의 조급함 때문에 이제는 버렸소. 원두하니 사촌도 몰라본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마을 사람 모두가 같은 피부치였던 것이지요. 이 마을은 대를 이어 농사를 짓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할 때면 서로 돕고 마을에 큰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 의논하고 해결했지요. 모내기도 함께하고 밭갈이도 같이 했어요.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면 마을이 잔칫날처럼 들떠서 흥이 절로 났답니다. 어느 해 한 사람이 참외와 수박을 심고 정성 들여 농사를 지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열심히 거들어주면서 참외와 수박 농사가 잘 되기를 빌었지요. 허허, 올 여름에도 달고 시원한 참외와 수박을 먹겠는걸. 그러게 말일세. 이번 여름에는 원두막에 올라가 수박을 쩍 쪼개놓고 한번 놀아보자고. 좋지. 우리 같은 농부야 8월이 신선 아닌가. 그러니까 말일세. 봄에는 밭 갈고 씨 뿌리느라 정신없고 가을에는 추수하느라 바쁘고 겨울에는 새끼 꼬고 가만히 짜느라고
해 넘어가는 줄 모르니 뭐니 뭐니 해도 여름이 우리 농부에게는 가장 한가하지. 허허허, 그 벌써 군침이 도는걸. 참외와 수박 농사를 도우며 마을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답니다. 참외와 수박은 맛있게 잘 여물어 갔어요. 어느 날 참외와 수박밭 가에 원두막이 세워졌지요. 참외나 수박을 몰래 따먹는 사람이 없나 살펴보고 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 하니까요. 원두막은 길 가던 나그네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게, 우리 원두막에 놀러 가세. 원두막 주인의 사촌 형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러세, 마침 심심하던 차에 잘 됐구려. 두 사람이 한창 푸르른 논밭을 지나 걸어가는데 원두막이 가까워오자 참외의 단내가 은은히 풍겨왔어요. 동생 있나? 아이고, 사촌 형님 아니십니까? 어서 올라오십시오. 사촌 동생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래, 올해 과일 농사가 잘 됐구먼. 모두 사촌 형님과 마을 어른들이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어디 그 잘 익은 참외랑 수박 맛 좀 보세. 사촌 형이 말했어요. 아무렴요. 잘 익은 것으로 한 바구니 따 올리겠습니다. 사촌 동생은 바구니 가득 참외를 따왔어요. 수박도 한 덩이 큰 걸로 시원한 물에 담갔다가 내왔지요. 자, 맛 좀 보십시오. 사촌 동생이 말했어요. 사촌 형은 수박 한쪽을 받아들고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지요. 수박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답니다. 정말 맛있군. 꿀수박이야. 겨우 두 쪽 먹었는데도 벌써 배가 부르는구먼. 이웃 사람도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동생 돈 좀 벌겠어. 하긴 어서 돈 벌어서 장가 가야지. 사촌 형의 말에 사촌 동생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했어요. 아이고 형님, 별 말씀을요. 그럼 고생하게 다음에 또 보자고. 가시게요? 좀 더 놀다 가시지. 저 참외값 주셔야지요. 참외값 말인가? 두 사람은 당황했어요. 설마 동생이 참외값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지요. 둘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아니 형님, 참외값도 없이 과일을 드십니까? 저는 뭐 흙 파먹고 살라는 얘기세요? 어른들이 너무하십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다음에 좀세. 외상, 그래 외상이네. 둘은 도망치듯 원두막을 내려왔어요. 참외 모종하고 김매 줄 때는 인심이 후하더니만 참외가 익으니 참 박하네 그려. 말도 말게 원두하니 사촌도 몰라본다더니 그 말이 꼭 들어맞구먼. 원두한이란 원두막을 지키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랍니다. 원두막에서 참외와 수박을 파는 사람이 사촌이 와도 참외 하나 거저 주지 않고 이익을 따진다는 뜻으로 쓰인 원두하니 사촌도 몰라본다라는 속담은 이렇게 해서 널리 쓰였답니다. 고전 소설 춘향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저 전라도 남원골에 사는 이몽룡이라는 도령이 글을 읽다 말고 바깥을 내다보았지요. 봄 기운을 한껏 머금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땅에는 아지랑이가 하늘하늘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이 도령은 책을 덮고 방자를 불렀어요. 방자야, 이 고을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이 어디더냐?
아니, 글 읽는 도령이 무슨 경치 타령이십니까? 딴 생각 말고 어서 글이나 읽으세요. 이도령은 방자의 핀잔에도 아랑곳 없이 벌떡 일어섰어요. 예로부터 빼어난 경치는 글을 짓는데도 도움이 된다 하였느니 어서 앞장서거라. 방자는 이도령을 데리고 남원에서 경치 좋기로 소문난 광한루로 갔답니다. 그날이 마침 5월 단오날이라 광안루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요. 남원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도 몸종 향단이와 함께 나와 있었어요. 곱게 따내린 머리에 비단 치마를 입은 춘향이는 어여쁜 모습을 뽐내며 그네를 타고 있었지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도령은 그만 춘향이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렸어요. 이도령은 몸이 달아 방자에게 물었답니다. 방자야, 저기 저 건너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더냐? 글쎄요,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인 듯 하옵니다만. 방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도령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살폈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지요. 맞네요, 춘향이. 거참 곱기도 하다. 춘향이는 비록 기생의 딸이기는 하나 글자며 문장을 다 익힌 게 여염집 교수와 다름이 없답니다요. 이도령은 방자의 말을 가로막고 재촉하였어요. 어서 가서 춘향이를 불러오너라. 예? 허허, 귀는 뒀다 뭐하고 냉큼 다녀오지 못할까? 이도령이 눈을 부릅떴어요. 그제야 방자는 쪼르르 춘향이에게 달려가 그 말을 전하였지요. 이야기를 들은 춘향이는 방자를 나무랐어요.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보고 부른단 말이냐? 네가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였나 보구나. 그 무슨 섭섭한 말이냐? 탓을 하려거든 네 짧은 생각을 탓하거라. 아니, 그네를 타려거든 너희 집 마당에 줄을 매고 조용히 달 일이지. 왜 이곳까지 나와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우리 도련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한단 말이냐? 잔말 말고 어서 건너가자. 괜히 우리 도련님 성질 돋우지 말고. 방자는 은근슬쩍 겁을 주고는 앞장을 섰답니다. 춘향이는 방자를 불러 세워 차분차분 어른이 아이 타이르듯 말하였어요. 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오늘이 단오날 아니더냐. 다른 집 처자들도 나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거늘 그 어찌 당치 않은 말을 하는 게냐. 내 도련님께 절대 갈 수 없다 전하거라. 춘향이가 하도 똑부러지게 말을 하는 통에 방자는 터덜터덜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춘향이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도령은 못마땅한 얼굴로 방자에게 말하였어요. 이렇게 한심하기는 어서 썩 춘향이 집으로 찾아가 내 뜻을 점잖게 전하고 모셔오너라. 방자는 깜짝 놀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도령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도령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답니다. 춘향이의 집에 다다르자 방자는 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이리 오너라. 우리 도련님께서 춘향이를 데려오랍신다. 그 소리에 놀란 춘향이 어머니 월매가 뛰어나왔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더냐? 너희 도련님께서 왜 우리 춘향이를 찾으신단 말이냐? 방자는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하였어요. 이야기를 듣고 난 월매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지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이도령이 누구냐 하면 남원골 사또의 아드님이시거든요.
월매는 싱글벙글해서 춘향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답니다. 춘향아, 뭐 하고 있느냐? 어서 가보아라. 내 간밤에 꾸었던 꿈이 평범치 않다 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나 보구나. 월매는 춘향이를 억지로 밖으로 떼밀었어요. 춘향이는 그제야 못 이기는 척 방자를 따라 다시 광안루로 나갔답니다. 이도령은 멀리서 걸어오는 춘향이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넋이 나갔지요. 과연 선녀가 남원의 귀양와 사는 듯하구나. 춘향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도령을 흘끔흘끔 보는데 초롱초롱한 눈빛과 그 당당한 모습, 춘향이의 마음을 단번에 빼앗아갔지요. 춘향이는 자신의 마음을 들킬세라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이도령 앞에 섰답니다. 이도령은 대충 몇 마디 인사를 나누고는 덥석 춘향이의 손을 잡았지요. 춘향아, 내 이제야 내 사람을 만난 듯하구나. 우리 평생을 함께 하자꾸나. 춘향이는 이도령의 갑작스러운 말에 흠칫 놀라 대답하였어요. 도련님은 귀하디 귀한 사또 어르신의 아드님이시고 소녀는 천한 기생의 딸이옵니다. 혹여 한번 정을 주신 뒤에 버리시면 저는 어찌 살란 말입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 다시는 마옵소서. 행여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춘향아,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부부의 인연을 맺자꾸나. 내 오늘 밤 너희 집을 찾아갈 것이니라. 이도령은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는 춘향이와 헤어져 집으로 향하였어요. 이도령은 집에 돌아와서도 온통 춘향이 생각뿐이었지요. 책을 보면 글자가 모두 춘향이 얼굴로 보였고 글을 써도 온통 춘향이 이름만 쓰였지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이도령은 방자를 앞세워 춘향이 집으로 바삐 갔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도령께서 오셨다. 방자의 목소리에 월매는 맨발로 반기며 뛰어나갔어요. 춘향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매무새를 바로 하였지요. 월매는 이도령을 안으로 모신 뒤에 향단이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이도령을 찬찬히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걸었지요. 귀하신 도련님이 변변찮은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황공하고 감격스럽소. 그런 말 마오. 내 우연히 광안루에서 춘향이를 잠깐 보고 그만 마음을 빼앗겼소. 그래, 춘향이의 어머님을 뵙고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 어서 말해 보시구려. 장모, 내 춘향이와 백년 가약을 맺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소? 장모라는 말에 월매는 입이 귀미까지 벌어졌어요. 골 사또의 아들을 사위로 맞는데 반대할 까닭이 없었지요. 이도령은 그날로 춘향이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답니다. 며칠 춘향이의 집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은 아버지가 동부승지가 되어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지요. 한양에 가서 공부하면 벼슬길에 오르기가 빠를 것이니 매우 잘된 일이다. 하지만 춘향이를 홀로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듯하구나.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이도령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청하였지요. 어머니, 제가 남원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와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오니 함께 서울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어머니는 노하여 펄쩍펄쩍 뛰며 이도령을 꾸짖었어요. 이 어찌 하늘이 다 무너지는 소리더냐. 내 요즘 동클 공부를 안 한다 했더니 여자 치마폭에 쌓여 세월 가는 줄 몰랐구나.
뭐라, 그것도 기생의 딸이라고? 어머니, 비록 기생딸이긴 하오나 글도 깨치고 몸가짐 또한 바로옵니다. 예끼, 지금 네 앞에서 누구 편을 드는 게냐? 여하튼 양반 자식이 기생딸과 함께 산다면 너희 앞길이 꽉 막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 글 공부 열심히 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거라. 어머니는 이도령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더는 춘향이를 만난다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며 단단히 못을 박았지요. 이도령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춘향이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춘향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지금 하신 말씀이 참말이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영영 헤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도령은 춘향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타일렀어요. 영영 헤어지다니 내 어찌 그리 말하느냐. 내 꼭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너를 찾아올 것이니라.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그제야 춘향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눈물로 이도령을 보내야 했답니다. 그 길로 이도령은 부모님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춘향이는 이도령이 떠난 뒤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이도령을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지요. 날이 가고 달이 갔답니다. 곧 온다던 이도령은 소식조차 없었지요. 하지만 춘향이는 이도령이 장원 급제하여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원 고을에 새로 사또가 부임해 왔답니다. 변학도라고 성격이 괴팍하기로 소문이 자자하였지요. 변사또는 부임해 온 첫날부터 술 타령에 날이 새는 줄 몰랐어요. 며칠 뒤 흠씬 취한 변사또가 춘향이를 찾았지요. 여봐라 이방, 남원 고을에 춘향이라는 빼어난 기생이 있다던데 데려오지 않고 뭘 하느냐? 그것이 사도, 춘향이의 어미는 기생이지만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전직 사또의 자식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한양으로 떠난 이도령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아옵니다. 왜 이리 말이 많느냐? 잔말 말고 당장 데려오지 못할까? 변사또가 불같이 화를 내자 이방은 춘향이의 집으로 허겁지겁 찾아갔어요. 이방을 본 향단이가 물었지요. 아니, 이방나리께서 어쩐 일이시오? 신관 사또께서 춘향이를 보자신다. 이방은 방 안에 있는 춘향이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하지만 춘향이가 꼼짝할 리가 없었지요. 안절부절 못하던 이방은 보졸들에게 춘향이를 끌어내라고 일렀답니다. 춘향아, 날 좀 받아오. 내 오죽하면 이러겠느냐. 월매와 향단이가 울고 불고 매달렸지만 이방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변사또 성질에 춘향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결국 춘향이는 새로 부임한 변사또 앞에 끌려 나갔답니다. 변사또는 춘향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입이 해 벌어졌어요. 과연 소문처럼 곱기가 이를 데 없구나. 사또, 저는 이미 지아비를 섬기고 있는 몸이옵니다. 헤아려 살펴주소서. 허허, 어리석기는. 높으신 집 아드님이 지금껏 너같이 전한 것을 기억하고나 있겠느냐. 내 이곳에 오기 전에 이도령이 벌써 귀한 집 딸과 혼인했다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니
날 모시며 사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변사또는 없는 말까지 꾸며가며 춘향이를 떠보았어요. 하지만 춘향이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터이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변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춘향이를 감옥에 가두게 하였어요. 한편 한양으로 올라간 이도령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였지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 급제하여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었답니다. 이도령은 춘향이를 만날 생각에 잠시도 쉬지 않고 남원 땅으로 내려왔어요. 먼저 마을에 들른 방자가 헐레벌떡 달려와 이도령을 맞았지요.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방자는 춘향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보고 들은 대로 죄다 늘어놓았어요. 이런 한심하고 괘씸한 사또가 다 있나. 이도령은 주먹을 불끈 쥐고 이까지 으드득 갈았답니다. 어서 못된 변사또를 혼내줄 방법을 생각하였지요. 날이 어둑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거짓 차림을 하고 춘향이의 집으로 갔답니다. 월매는 거지가 되어 찾아온 이도령을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하였어요.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춘향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기다리던 서방이라고 왔건만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었네. 내 딸 춘향이는 이제 죽었구나. 이도령은 월매를 일으켜 세워 진정시켰어요. 장모, 내 아무리 거지 신세가 되었다 한들 아직까지 사위 아니오. 배고프니 밥 한 술만 주소. 월매는 눈을 흘기며 향단이에게 찬밥 몇 덩이 가져오라 일렀어요. 이도령은 숭늉까지 찾아 시원하게 들이켰지요. 그런 다음 월매를 앞장세워 춘향이가 갇힌 감옥으로 찾아갔어요. 춘향이는 꿈에도 그리던 이도령을 만났지만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춘향아,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서방님, 이제 저는 죽을 목숨이니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하지만 장원 급제하시겠다던 서방님은 어찌된 일이옵니까? 부디 마음 독하게 잡수시고 오직 글 공부에만 힘써 주옵소서. 춘향이는 오로지 이도령 걱정뿐이었어요. 이도령은 춘향이의 한결같은 마음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였지요. 그리고 제가 죽거든 서방님께서 손수 저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세요. 훗날 성공하여 돌아오시거든 작은 상유 하나 만들어서 선산 발치에 묻어주시어 제 가슴에 맺힌 원한이나 풀어주소서. 그만 울거라 춘향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느냐. 이도령은 춘향이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 날 날이 밝았지요. 관아에는 아침부터 변사또의 생일이라 요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펼쳐진 상마다 맛난 음식들이 그득그득하고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한들한들 춤을 추었어요. 이도령은 쯧쯧 혀를 차며 잔치판에 들어섰지요. 웬 거지인가 싶어 포졸들이 막아서자 이도령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었답니다. 좋은 일이 있다 하여 먼 곳에서 거린이 왔으니 술과 안주나 좀 주시오. 포졸들은 한쪽 구석에 초라한 상을 차려주었어요. 이도령은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붓과 종이를 달라 하여 글을 썼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자 변사또 앞에 불쑥 내던지며 소리쳤지요. 잘 먹었소 사또.
내 감사한 마음에 글 한 수 남기고 갑니다. 이도령이 돌아서 나가자 사또는 재미삼아 읽어보라고 하였어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맛 좋은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에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또한 높았더라. 순간 잔치 분위기가 싸늘히 식었어요. 몇몇 손님들은 덜덜 겁에 질려 서둘러 자리를 떴지요. 아니, 그깟 거지의 글에 왜들 이러시오. 좋은 구경이 있으니 그것만 더 보고 가시오. 변사또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춘향이를 대령하라 명령하였어요. 마침내 축 늘어진 춘향이가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지요. 그 곁에서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며 춤을 추었답니다. 변사또는 다시 한번 춘향이에게 물었어요. 내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래도 나와 살지 않겠느냐? 춘향이는 변사또를 향해 침을 퇴 뱉으며 말하였어요. 절대 그리는 못하오. 어서 날 죽여주시오. 변사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소리쳤어요. 어서 춘향이의 목을 쳐라. 바로 그때였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여기저기서 포졸들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변사또를 잡아 꽁꽁 묶었지요. 잠시 뒤 얼굴을 살짝 가린 암행어사가 엎드린 변사또 앞으로 걸어왔어요. 사또라 함은 백성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거늘 너는 어찌 백성들의 살과 피로 너의 배만 채우려 드는 게냐. 여봐라, 당장 저자를 감옥에 가두도록 하라. 변사또는 끌려가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암행어사는 다시 춘향이를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저기 끌려와 있는 저 여인은 누구더냐? 예, 이 고을 기생의 딸 춘향이온데 사또 모시기를 거절하여 잡혀와 있사옵니다. 암행어사는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춘향이에게 물었어요. 과연 미인 중에 미인이로다. 그래, 나도 싫다 거절하겠느냐? 그러자 춘향이는 한숨을 내쉬며 한탄하였어요. 어찌 내려오는 관리마다 다 똑같은 사람들 뿐이요. 어서 나를 죽이시오. 춘향아, 고개를 들어보아라. 암행어사는 조용히 춘향이에게 다가가 말하였어요. 그 목소리, 낯익은 목소리였지요. 춘향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자 거지인 줄만 알았던 이도령이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도령은 춘향이를 일으켜 품에 꼭 안았답니다. 춘향이는 물론 월매며 방자며 향단이며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하여 이도령은 춘향이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3년 걸린 과거길. 옛날에는 양반 상민 차별이 아주 심했답니다. 양반은 일을 안 하고 글공부만 하여도 땅 마직이나 가지고 있으면 배불리 잘 먹고 살고, 백성들은 가진 땅이 없으면 양반 땅을 붙여먹고 살아야 했지요. 그러니 땅 주인에게 매여 살 수밖에요. 어쩌다 땅 주인 양반한테 밉보이기라도 하면 땅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 매여 살아도 보통으로 매여 사는 게 아니었답니다. 어느 마을에
땅 마직이나 가진 양반이 살았답니다. 이 사람이 자식 없이 살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턱하니 하나 낳았는데 돌이 지나기도 전에 웬 스님이 동량을 왔다가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상이요. 이러더란 말이지요.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아 금이야 오기야 하는 판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바짝 매달려 물었지요. 어찌하면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평생 남한테 원성을 한마디도 안 듣는다면 살아날 방도는 니겠소이다. 이러거든요. 평생 남한테 원망하는 소리 들을 일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남한테 원성 한마디 안 듣고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어찌됐거나 그 뒤로 아이를 조심조심해서 키웠답니다. 아이가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부터는 그저 앉으나 서나 남의 원성 들을 일을 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또 타이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일렀지요. 아이도 천성이 착했던지 남한테 썩 잘하였답니다. 싹싹하게 인사도 잘하고 진일 굳은 일 마다 않고 남이 어려우면 도와주고 말도 조심해서 남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어디 한 군데 나무랄 데가 없이 잘하였어요. 이렇게 잘 커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지요. 어엿한 선비가 되었답니다. 선비가 돼가지고 이제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갈 판이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조심해서 아무 탈 없이 살았지만 과거를 보러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팔자라는데 이건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 온통 산길이고 고갯길이니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었지요. 지금까지 남의 원성 들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보거라.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았답니다. 암만 생각해 보아도 남한테 눈꼽만큼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터럭만큼도 원성 들을 일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이냐? 잘 생각해 보아라. 단 한 가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 보러는 못 갈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무지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예, 정말로 없습니다. 그럼 되었다. 가거라. 이렇게 해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지요. 덕하니 행장을 꾸려가지고 설레설레 서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산길도 걷고 고개도 넘으면서 가는데 어느 험한 산길에 접어드니 인가도 없고 주막도 없었지요.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풀이고 나무고 자욱하게 우거져 있고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었어요. 그런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 가는데 저 앞에서 시퍼런 불이 번뜩하는 거였어요. 호랑이 눈에서 시퍼런 불이 난다고 그러지요. 이거 호랑이로구나. 간이 콩알만해지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여태 남한테 원성 들을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안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좀 놓였답니다. 호랑이가 말하자면 산신령인데 어느 산신령이 이렇게 착한 사람을 잡아가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고 턱 서서 말하기를 꼼짝 말거라. 내 여기서 너를 기다렸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꼼짝을 않고 서 있었더니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 어서 목숨을 바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지은 죄가 있다니 그만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자기는 암만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말이에요. 도무지 남한테 원성 들 일은 단 한 가지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죽더라도 대체 무슨 죄로 죽는지 알고나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가르쳐나 주십시오. 하였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꾸짖는데 네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너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겠다라. 네가 5살 때 네 엉덩이를 한번 꼬집었다가 쫓겨난 안악을 설마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지. 이러거든요. 그제서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부모가 모두 친척집에 가게 되어 자기를 이웃집 농사꾼 안악한테 맡긴 일이 있었지요. 그 이웃집이라는 게 제 집 땅을 부쳐먹고 사는 집이었어요. 5살 먹은 어린애니까 철이 있었겠어요. 철이 없으니 아주머니 말을 안 듣고 볼볼거리며 설쳤답니다. 하여 아주머니가 보다 못해 엉덩이를 한번 꼬집어 주었는데 그걸 나중에 부모한테 일러 바쳤단 말이지요. 부모는 남의 집 귀한 자식 엉덩이를 꼬집었다고 화가 나서 그만 그 아낙네가 부치던 땅을 빼앗아 버렸지요. 제 땅도 없는 농사꾼이 땅을 빼앗기고 무슨 수로 살겠어요. 마을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원성 들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제가 일러 바치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터이니 제 탓이지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탁 생각이 났답니다. 저는 여태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터럭만한 잘못도 없다고 여기고 살았으니 참 죽을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알고 보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죽음 마땅합니다. 이러면서 호랑이더러 잡아먹으라고 목을 쑥 빼고 기다렸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들지를 않더래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더니 제 잘못을 알고 비는 사람을 차마 어쩌지 못하겠구나.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고개를 넘으면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바로 그때 쫓겨난 아낙네 집이니라.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고 나면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더래요. 그러고 나서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지요.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고개를 넘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딴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곳에 눌러 살면서 3년 동안 머슴 노릇을 하였답니다. 3년 동안 사경 한 푼 안 받고 억척같이 일해서 그 집을 부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호랑이가 다시 썩 나타나서는 이제 됐으니 갈 길을 가거라 하더래요. 그래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을 다시 가게 되었답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이 3년이나 걸린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과거에 급제하여 원님이 되었답니다. 원님이 되어서도 백성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는데 하도 일을 잘하니 백성들이 상머슴 원님이라고 불렀지요. 그것이 다 3년 동안 머슴살이한 덕분이요. 호랑이 덕분이었답니다.